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DMZ 포럼 기획 세션 4 DMZ 동북아 평화 네트워크 세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혜입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으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펼쳐지고 있는 DMZ 평화 포럼, 국내외 석학분들 그리고 평화 운동가분들을 모시고 이곳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했던 그간의 노력들, 지금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되짚어보는 평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세션에서는 DMZ, 동북아 평화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많은 인사이트 얻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지체하지 않고 이번 세션을 진행해 주실 좌장님과 발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실 통일연구원 고유헌 원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발표를 맡아주실 윌슨 센터 전 연구위원 패트릭 맥키천님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Hello, hello, thank you for joining us. 네, 다음으로는 발표를 맡아주실 연세대학교 고상두 교수님 현장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토론에 참여해 주실 연세대 존 들레리 교수님 현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실 서울시립대학교 김석우 교수님께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 DMZ 포럼 저희가 맡은 기획 주제의 내용은 DMZ 동북아 평화 네트워크입니다. 뭐 다 아시는 대로 한반도는 분단 이후에 전쟁을 치르고 또 전쟁을 종식하지 못하고 정전 체제로 상호 대립 갈등 해오다가 또 한때는 그 경계를 허무는 노력, 햇볕 정책이라든가 화협력 정책을 통해서 그 강곽에 자리 잡았던 DMZ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서 북측 지역에 남과 북이 공유한 협력 사업을 한 바가 있죠. 이른바 국경계를 허무는 디보더링 차원에서 금강산에 관광지구를 설정해서 남북이 함께 관광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고, 또 개성 지역에 개성공업지구를 설정해서 남과 북의 근로자들이 함께 생산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계속 이것을 경계 허물기를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경계 쌓기, 리보더링이라는 차원에서 경계 쌓기가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남과 북 사이에 DMZ 또는 휴전선을 둘러싸고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뭐 어떤 물샐 틈 없는 안보, 뭐 그런 관점에서 경계 간의 어떤 교류 협력을 추진할 때도 있었지만, 또 경계를 아주 강화하는 철책을 쌓고 장벽을 쌓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지역 지자체 차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상호 협력을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꽤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이제 이런 좋은 행사를 마련해서 DMZ와 관련해서 이제 동북아 차원에서 평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 접경 지역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또 한반도 평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를 달성하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이 세션은 발제자가 두 분이고 토론자가 두 분인데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80분이고요. 그래서 발표자분들께서는 15분 정도 쓰시고 토론자는 10분.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또 2차 라운드로 상호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그 질문지를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수렴해서 토론 과정에서 그 내용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로는 존 윌슨 센터 연구위원으로 계셨던 패트릭 맥키천 박사님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조금 넓은 의미에서 적경협력의 어떤 주변 환경이랄까 그런 큰 틀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평화와 안보 문제를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패트릭 맥키천 박사님 부탁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과 제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It's a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이성우 박사님, 이번 자리를 이제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논의를 할 여러 패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희는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 생각에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세 가지 관계가 있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 발표는 아마도 평화에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또는 미 국무부의 시각이 저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 가지 컨셉인 비핵화 그리고 안보, 평화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비핵화라는 것이 일단은 북한의 핵과 관련된 생산 능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핵무기를 포함한 기존의 핵 분열 물질을 파괴하고 현재와 미래의 핵무기를 제거한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안보란 무엇입니까? 이 안보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 폭력에 대한 방어이자 보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라는 것은 안전을 유지하고 계획하고 또 향후의 충돌을 예방하는 데 지속적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떤 군사 계획을 개선을 해서 또 그 본 군사 계획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군사 훈련이 이러한 군사적인 차원의 안보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계획하고 연습하는 것 이런 것도 군사적인 차원의 안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한반도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야심찬 그런 개념은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평화라고 봅니다. 이는 직관적으로 보면 평화라는 것이 전쟁의 폭력, 정전이나 폭력의 부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냉전 시대에 뭐 남군에서 북한군이 살해 시도를 했다던가 청와대 습격, 땅굴 여객기 사건, 테러 이런 것들의 주범이었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냉전 시대 후에도 여러 가지 북한의 행위들이 이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돈 세탁이나 위조, 그리고 북한 내 인권 유린 같은 진정한 평화와는 거리가 먼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한반도에는 완전한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평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누군가는 평화라는 것이 단순히 전쟁이 부조한 상태, 평화선언이라는 것은 전쟁이 종식되어서 뭐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여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선언이 더 단단한 안보로 이어져서 향후 폭력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가 자신감을 가질 때 그 평화선언의 가치가 축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은 야심차면서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평화라는 것은 모든 상대가 서로에게 악의를 품지 않으면서 이를 전제로 정책을 마련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평화로운 환경에서는 군비진강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과 지난 75년간 3번의 엄청난 전쟁을 치렀음에도 더 이상 동쪽에 위치한 독일과의 국경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2번 다시 이러한 전쟁이 있을 수 없다고 여기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캐나다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그 국경 자체가 가장 길지만 미국은 캐나다와 관련해서 국방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역시 이와 비슷하게 국경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또 서로의 평화 의도에 대해서 높은 신뢰를 보이게 되면 국경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를, 장기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통일이 한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인 이익에도 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것도 저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향한 장기적인 비전은 국가, 지방, 민간, 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구상은 대부분 한국인들의 생각에서 적절히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DMZ 생태보전, 접경지역의 평화공원, 공동 운영 낚시터, 상업지구, 이산가족 상부, 그리고 또 스포츠 교류,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제안은 적대감을 줄이고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한반도 밖의 국가들도 이러한 구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은 한반도 안보 유지와 또 보호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주둔 중인 그 미군들은 목숨을 걸고 한국을 보호하고 있고요. 이들은 28,500명 정도나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 밖에서도 더 많은 미군들이 이 같은 숭고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특정 평화 제안이 한국과 미국의 공동 안보 노력을 방해를 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또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또 할 것입니다. 또 경제 관련 프로젝트나 특정 형태의 원조나 평화공원을 위한 DMZ 제거, 지뢰를 제거한다거나 한국을 소화하는 또는 뭐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 또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포함한 특정 외교 목적 등에 관한 합리적인 대화도 나눠야 할 것입니다. 종종 일부 평론가들이 주장하듯이 미국은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러한 한반도 평화 구성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제한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DMZ 평화 열차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정치 역경에서 보자면 대북 전단이나 아니면 뭐 북한으로의 확성기 메시지는 라디오 방송 등이 한국을 수호하는 한미 동맹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북한의 그 관련 핵심 외교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해당 구상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과는 상관없이 동맹국의 열망을 지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평화 구상이 그 평화 구상 때문에 안보를 희생해야 한다면 동맹국은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면에서 미국은 이미 이러한 방법으로 평화 구성에 접근을 하고 있고, 단지 어떤 부분에서 미국이 한국의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또 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이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국이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부 대 정부 측면, 즉 미국과 북한 관계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뭐 평화 조약, 평화 체제, 평화 선언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러한 평화 체제 제안의 주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 조약, 평화 체제, 그리고 평화 선언의 가치는 각각 어떠한 합의를 이루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전을 선언하는 상징성 성명 그 자체가 상대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속에서 살아갈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협정이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좋거나 효과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평화협정은 꽤나 좋은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일본이 2차 대전 끝에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같은 경우는 미일 관계의 진정한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1973년에 베트남전을 종결시킨 파리 평화협정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은 오랜 소모적인 베트남 전쟁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 데 합의했지만 베트남은 조약을 깨고 남베트남을 정복해서 잔혹행위를 일삼고 이러면서 공산주의 정부와 베트남을 통일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또 평화가 자동으로 추구되는 것도 아니고 평화협정에는 좋은 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체적이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그러한 노력이 평화협정과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 트럼프 정부 시절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외교적 협상에서 미국의 교섭 전문가들이 말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실질적인 불능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추구해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지속할 것인데 앞으로 불능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북한이 결국은 9월 5일 합의에 따라서 핵 프로그램을 중단을 해서 평화협상 단계를 시작을 하고 최종 평화 협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북한은 비핵화에 앞서서 평화협정과 또 이런 것들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상황처럼 이렇게 계속 지속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이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은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앞서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바라는 상황인 거죠. 이것이 바로 교착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까닭입니다. 저희는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기다려서도 안 되고 핵사안에 대해서 전진을 이루기에 앞서서 북한이 영내 압박 완화나 병력 재배치에 관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기다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 등 주변 주요국 간 신뢰관계가 두텁지 못하다는 점에서 각 단계마다 상대국의 핵심 우려를 해결하는 기본 거래 관계 구축의 노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제 거래 협정이 지켜진다면 더욱 야심찬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각 측이 상대방의 핵심 우려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본인의 목적을 관철시키기를 원하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관료적인 조치에 대한 단계별로 상호 행동을 이행함으로써 안보 그리고 더 나아가선 평화를 향해 조금씩 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측의 요구에 대한 주요 이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 바로 제재 완화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같은 생각을 지닌 파트너들은 북한의 인권과 또 인도주의적인 상황의 개선을 원하고 있고 북한은 미군의 한국 주둔 상황과 또 그에 따른 활동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는 또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미군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평화 구상을 진척시키는 데 있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나 안보 문제 해결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각 측의 이러한 핵심 우려를 효과적으로 또 지속 가능하게 조금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때입니다. 그때 이영호 북한 외무상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면 미국 전문가 앞에서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에게는 좀 부족한 제안이었지만 과연 바이든 정부와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릴지 아니면 핵 문제 제재와 관련된 1단계 협상의 기초를 세우는 대안을 제시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수도에 예를 들어서 연락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또 외교 관계를 결국에는 수립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대화와 또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제안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양측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동료 중에 하나는 이런 광범위한 목표 내에서 각 측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단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로버트 에이논 전 국무부 관리도 지금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는 최근 단계별 협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래협정의 정확한 구조와 라인업은 유동적이고 또 최종적으로는 교섭 전문가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각 측이 역지사지를 바탕으로 해서 동등하고 또 지속가능한 약속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양측이 장기적으로 관계 전환을 향해서 점차적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고 한반도 또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가시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 과정에서 다시 그 논점을 다시 리뷰를 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우선은 발제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고상두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고상두 교수님은 접경협력의 개념과 DMZ 동북아 평화 네트워크 추진 방안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고상두입니다. 접경협력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개념은 제2외교정책이라는 개념인데 즉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는 국경의 관리와 통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협력보다는 약간은 좀 적대적인, 좀 관리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국경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방정부는 훨씬 더 좀 협력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측면에서 외교에 버금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의 본원적 외교, 제1외교 정책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외교이기 때문에 제2외교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접경협력을 그런 의미에서 제2외교 정책이라는 개념에서 지방정부의 접경협력 정책을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접경협력이 이루어지려면 한 세 가지의 요소가 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기조직화해야 된다. 즉 접경협력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런 협력을 통해서 이득을 보거나 혹은 이러한 협력이 중단되었을 때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야 되고 또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조직화될 때에 접경협력이 더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행위자들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잘 형성이 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접경협력의 행위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으로 접경 협력이 잘 이루어지려면 좀 거버넌스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다층적 거버넌스가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경 협력에는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결국은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할 수밖에 없고 이들의 좀 느슨한 형태로 어떤 네트워크적인 그런 접경 관리가 불가피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접경 협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거버넌스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는데요. 제가 두 가지 유형을 소개를 드리면 한 가지는 통제적 거버넌스냐 참여적 거버넌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통제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탑다운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고 참여적 거버넌스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버텀업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가 참여적 거버넌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보다 이상적인 형태는 통제적 거버넌스보다는 참여적 거버넌스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거버넌스가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보다 더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가 가능하게 되는데, 저는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가지고 한 4가지의 거버넌스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집권적, 분산적, 분권적, 다층적 거버넌스, 이렇게 한 4가지 거버넌스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이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의 관계를 상정을 한 것이고요. 시민사회는 여기서 일단은 배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접경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권적 거버넌스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좀 분권적으로 좀 분산해달라 혹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무조건적으로 지방정부에게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줌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관계는 단절이 되고, 더 나아가서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분산적 거버넌스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나마 조금 나은 형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은 없지만 최소한 지방정부 간의 협력은 있는 상태, 그것이 이제 분권적 거버넌스죠. 근데 가장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다층적 거버넌스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더라도 여전히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관계는 좀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보완되는 그런 다층적 거버넌스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접경협력, 접경통합, 접경 거버넌스의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접경통합은 접경협력의 목표가 되고요. 접경 거버넌스는 수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경협력의 목적으로서 접경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지역 간의 경계를 둘러싼 두 지역 간의 이익이 조화되고 이익이 조정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기능적으로 협력하고 이렇게 점차 두 접경 지역이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접경 통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접경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접경 거버넌스의 개념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접경 거버넌스의 유형을 좀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접경 거버넌스의 유형을 한 3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그걸 유형화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제도화의 수준, 그래서 제도화가 높으냐 낮으냐로 한번 이 분류 요인을 잡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의 지향성, 즉 영토적 협력이냐 기능적 협력이냐. 근데 영토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어떤 영토적인 분류를 명확하게 하고, 즉 다시 말해서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영토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고요. 기능적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약간 불분명해지면서 그런 영토의 중요성이 좀 약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관광이든 환경보호든 그런 기능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의 2가지 협력 지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여드린 이 사례를 보시면 라인강 상류 협력, 발트해 환경 협력, 콘스탄츠 호수 협력 모두 다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면 제도화의 수준, 협력의 지향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러한 거버넌스가 좀 지역적인 요인이 좀 더 중요해 보인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라인강의 경우에는 강을 둘러싼 협력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도화가 좀 높고 영토적 협력이 좀 유리한 상황. 즉 강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런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영토적 협력을 좀 할 수밖에 없고, 발트해와 같이 바다를 둘러싼 환경 협력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강과 비슷하게 경계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도 있고 또 해양 영토라고 하는 경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다는 좀 영토성이 줄어들면서 기능적 협력이 가능한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되고요. 콘스탄츠 호수와 같은 경우에는 훨씬 강이나 바다에 비해서 공유성이 강한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도화의 수준도 낮고 기능적 협력일 때에 성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와 남북한의 사례에 비춰본다면 서해 바다에서의 협력, 그 다음에 한강 어구에서의 협력, 그 다음에 임진강에서의 협력, 이런 것들을 여기에 대비해 볼 때 아마 서해 바다는 발트 해와 가깝고 한강 하구는 좀 호수와 가까운 그런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임진강은 라인강과 유사한 그런 협력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접경 협력의 성공 조건으로는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한 4가지 조건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층적 연결망 구조, 안정성, 유연성, 그리고 핵심 조정자의 존재,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층적 연결망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 가버넌스가 개방적이어야 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자격이 되고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느슨한 형태로 연결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참여한 행위자들끼리 서로 잘 소통하고 또 협력적인 연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이러한 비록 느슨한 형태지만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접경 정체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공동의 정체성 하에 행위자들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유연성은 제가 조금 전에 유럽의 사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지역적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접경협력이 낮은 제도화 단계에서 출발을 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공식적 협력과 비공식적 협력이 좀 혼합되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로 갔다가 뭐 최종적으로 만약 아주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 이제 높은 제도화의 차원의 높은 제도화를 해서 접경 협력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핵심 조정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종의 너무나 다양한 느슨한 형태의 행위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좀 대표하는 그런 엄브렐라와 같은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의 이 접경 협력의 목표라든지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 역할을 배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DMZ 동북아 평화 네트워크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가 4가지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남북한의 접경 협력은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혹은 병행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경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런 이슈로 볼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은 남북 협력에서 이제 물자가 북한으로 가거나 현금이 이제 가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런 물자나 현금이 가는 접경 협력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로 협의도 해야 되고 타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위원회도, 관리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비물질적 차원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게 이런 이제 모든 접경 협력의 준비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조금이나마 비핵화에 대한 성의 표시만 하면 이제 물자나 현금이 오갈 수 있는, 서로 이익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접경 협력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냄으로 해서 오히려 비핵화를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한의 접경 협력이 행위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은 구조나 제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행위자가 더 중요하고, 그러한 느슨한 형태의 협력 네트워크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 지방정부가 접경 협력을 주도하는 경우, 지금 이제 경기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조금 더 많은 권한을 받아서 접경 협력을 주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경기도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도 끊어지고 다른 지방정부와도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받는 만큼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경기도가 강원도와 협력을 할 필요도 있고, 또 경기도가 도 내에서 시라든지 군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접경 협력이 좀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DMZ 정체성을 외부로 확산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DMZ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한반도의 어떤 분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단의 어려움, 장애 요인, 그리고 접경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많은 해외의 어떤 지역들과 함께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의 정체성을 개발하고, 그러한 공동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상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럽 전문가이시라 유럽의 지역 협력의 경험에 기초해서 적격 협력의 개념과 이론을 정립하시고 그것이 우리 DMZ 또 경기도 그런 그 남북 접경 협력에 주는 시사점 이런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 발제에 이어서 토론을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토론자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계신 존 덜레리 교수님께서 아마 첫 번째 발제에 그 많은 관심을 갖고 토론해 주실 것 같은데요. 뭐 두 주제 상관없이 뭐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 부탁하겠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DMZ 포럼 주최 측께도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패트릭 씨가 이제 방금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하고는 또 굉장한 친분 관계에 있고요. 그래서 그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그리고 그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이런 기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패트릭 씨가 한 부분인데요. 그는 굉장히 그 유용한 방법으로 그 세 가지 주요 개념을 정리를 해주셨죠. 비핵화 그리고 평화, 안보 이 세 가지 개념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제가 서로의 이런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연결을 함으로써 또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국인들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처하는 다른 대안과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저희 학생들과도 함께 저희는 얘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미국 그리고 미국 정계뿐만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미국의 이런 한반도 평화와 안보와 관련된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포함을 시켜서 한국의 그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참석하고 계신 패널 분들께도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평화를 다룰 때 지금 휴전 상태인 이 한반도에서 53년 전에 이제 그 휴전 전으로 이제 돌아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체제에 대해서도 네, 그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그 긴장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시에는 그 주권이 부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공동의 그 협정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그때 이제 휴전으로 그 휴전 상태가 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인데요. 피스 네트워크, 평화 네트워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데 있어서 미국 쪽의 이
평화 네트워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평화 체제로 가는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자 분들이 미국과 북한 사이 그리고 한국 사이에 이러한 외교적인 정책을 가지고 어떤 진전을 이제 이루어냈는데요. 그 방향은 그 패트릭이 얘기한 것처럼 평화 체제로 가는 그 길을 그쪽으로 향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프로세스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미국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그 김정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 Very detailed agre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But of course that raises a problem. 매우 구체적인 협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CMA는 두 양한국 간에 있었던 협정인데 이것이 괜찮았는지 안 괜찮은지와 상관없이 마지막에는 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미국인들은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toward 그리고 이 한미 동맹에도 문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트릭 씨의 이것에 대한 의견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타이밍에 관한 질문입니다. 물론 지금 그쪽은 미국은 많이 늦은 시간이라 감사하지만 저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회의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워싱턴에서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더 그런데요. 지금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패트릭 씨의 그 발표 그리고 많은 시간을 아마 할애하셔서 이 발표를 준비하셨을 텐데 이렇게 작은 걸음걸이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미국, 한국, 북한 간의 관계를 바꾸고 또 어떤 서로에게 중립적이거나 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봄이 되면 임기가 끝나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광역대가 좁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에서의 휴전 상태 때문에 많은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해서 바쁘지만 어쨌든 김정은의 경우는 현재 지금 제재 완화에 대해서 절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과는 달랐죠. 그래서 물론 지금 김정은이 북한 현 상황에 대해서 기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평양의 타이밍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이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현실화하려는 관심이 있는지, 우리의 관계를 개선할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우리 사이에 형성할 의지가 있는지, 김정은이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타이밍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타이밍을 취해야 하는지 만약에 지금부터 6개월 안에 어떠한 타임라인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핵심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정치적인
제한사항이나 팬데믹을 가지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6년 또는 60년 정도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길게 쓴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말씀은 다 드렸고요. 제가 너무 짧게 말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 덜러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로 했다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이제 화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서울시립대학교 김서구 교수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서구입니다. 그 세 분의 그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창올림픽 이후에 벌어지는 그 협상 상황에서 제가 많은 그 한국 학자들과 외국 학자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학자들은 우리가 wishful think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기획화가 잘 되고 남북한 관계가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그런 인식을 가졌었는데, 반면에 많은 또 외국 학자들은 그 중립적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neutral evidence를 대라,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그런 좀 비관적인 인식을 가졌던 거를 보면서 한국 학자들과 외국 학자들 간의 인식이 굉장히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그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그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리뷰를 맞춰서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과거와는 좀 다른 그 영어 단어를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마 맥큐친 교수가 얘기해 준 것처럼 약간 step by step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뭐 T for T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래서 이게 작은 단계의 협력이 큰 단계의 협력 대신에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어야만 한다 하는 그런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태도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은 그 더들리 교수가 얘기했다시피 이 인사이드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을 또 얘기하고 있고, 이 반사회주의 혁명을 막기 위한 주민 통제와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자력갱생, 뭐 핵 보유국 강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남북 간 협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상도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접경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어떤 면에서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그런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거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남북한의 70년의 역사적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하고 대북 지원하고 남북한의 교류가 있고 또 경제사회 협력이 이루어진 그런 때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때보다는 훨씬 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 이런 거에 긍정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접경 협력이든지 남북 간의 국가 간의 협력이든지 간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성이라는 것이 담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feasibility, 이게 정말 가능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은 몇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누가 먼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남북한 중앙정부 간의 협력이라는 것이 지금 거의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런 면에서 접경지역 지방정부 차원의 시도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고, 이 접경지역에 있는 지방정부가 협력한 사례들과 있고 또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과 지식을 쌓았고, 또 접경지역의 특징은 이 문화, 기후, 토양, 자연환경 등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뭔가 공통의 해결할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겠냐면 몇 가지 그 기회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보건 협력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UN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SDG를 봤을 때 그 북한 당국과 UN이 Strategic Framework 2027-2021이라는 합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북한이 굉장히 SDG에 관심을 가지면서 4대 주요 사안으로 식량 영양 안보, 사회개발 서비스, 보건력과 지속 가능성, 데이터와 개발 관리, 뭐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고상두 교수님이 아까 많이 지적해 주신 제2 외교 정책적 시각, 그리고 중층적 참여적 거버넌스, 이런 개념들이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그 분석이나 아니면 제안들이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인지에 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과거와 다르지 않다면 과거에 어떤 그 실패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딛고 새로운 그런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비핵화가 안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은 효과적인 협상 전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협상은 항상 그 강원 전략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분배 협상과 통합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때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두 가지 고려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협상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포지션이 아닌 인터레스트에 집중해서 협상을 하고 그 남북한 간의 협력을 모색해라 하는 겁니다. 협상은 이 포지션과 인터레스트를 구별해야 하는데, 비핵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과 비핵화를 해야만 한다는 입장은 완전히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경제 제재 일부라도 해제해서 신뢰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대되는 혹은 상반되는 그런 입장이라도 공동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각 당사자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좀 따져봐야 할 거고, 그러면 북한은 체제 유지, 안전 보장, 그리고 경제 제재 해제를 통한 이익 등이 가장 중요한 이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반면에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금지, 한반도에서 영향력 유지, 그리고 중국 견제 등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근본적 이해를 보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포지션이 아닌 인터레스트를 두고 우리가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남북 협력, 접경지역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세안의 사례를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세안이 10개 국가 사이에서 MPEC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Master Plan for ASEAN Connectivity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국가들 간의 연결성을 증대시켜 가지고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경제 통합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들 사이에서의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 그런 방향을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physical connectivity라는 것과 institutional connectivity라는 것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아세안 국가들이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5개의 주요 사안이 인프라 구축, 디지털 혁신, 물류, 제도 혁신, 인적 이동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북한 문제, 그리고 접경 지역 간의 협력 문제에 잘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MPEC이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합의를 통한 그 의사결정이고, 두 번째가 이게 민감한 정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내정 불간섭하지 말자, 주권을 존중하자 하는 문제고, 세 번째가
이런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 다른 외부 국가들이 아닌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원칙들이 사실은 우리 접경 지역이나 이런 것들에도 잘 적용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채택해 왔던 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People, Prosperity, Peace거든요. 그러니까 3P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접경 지역이나 남북한 협력의 어떤 원칙이나 제도라는 것을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Master Plan for Inter-Korean Border Area Connectivity,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그런 것들을 꾸준히 추진해 보면 이제 다른 국가들도 참여를 해서 제도화되고 그다음에 국제화되고 그렇게 안정되는 그런 날들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의 맥커친 교수에게 질문 하나는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 단계별 협정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게 누구에게 더 유리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러니까 뭐 어떤 그것도 이제 단계별 이 협력이라는 거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구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정된 발제 토론은 일단 1라운드 한 라운드를 이제 마쳤는데요. 지금 우선 논점을 잡아서 토론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대체로 이제 그 패트릭 맥키천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주로 이제 그 평화, 비핵화, 안보 이런 이제 세 가지 문제의 연관성 속에서 평화 중심의 어떤 담론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라는 부분도 한반도의 경우 이 정전 질서가 장기화되면서 이 정전 체제로 이제 굳어지고 그게 상호 적대적인 어떤 공생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장기적으로 이 분단 체제로 굳어지면서 구조화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그 기조 아래 그 평화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상위에 두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제 방식으로 취해서 그 정책의 기조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그런 네이밍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같은 데도 보면 그 두 가지 현안, 이를테면 이제 그 평화와 관련돼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조건 충족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협정이라든가 이제 이 공고한 평화 체제로 가는 이런 이제 평화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문제를 이 안보와 안보의 교환 틀로 이걸 만들어서 단계별로 시퀀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 동시행동으로 나가자는 그런 틀 속에서 진행하다가 결국은 그 하노이에서 뭐 스몰 딜 정도라도 하려고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뤘던 부분이 이 북한이 영변 핵단지 연구 폐기라는 그 비핵화의 나름대로 행동을 보일 때 이제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 그리고 연락사무소 개설 그다음에 제재 완화 이런 부분이었는데 북한이 그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에 그 과거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라도 그 미국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불가역적인 평화가 아니라 가역적인 뭐 그런 그 불안정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제재를 우선적으로 풀라는 쪽에 이제 그 핵 미사일 실험으로 그 켜켜이 쌓였던 한 5가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다 풀 것을 요구하면서 결국은 노딜로 이렇게 이제 지금 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등장해서 역대 4개 행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정책, 또 그 한반도 정책, 비핵화 정책 이런 데 대한 리뷰가 끝난 가운데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내용들은 조정되고 실용적인 그런 그 접근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겠다는, 그리고 어제도 그 트럼프 행정부에는 맥시멈 프레셔라는 최대 압박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최대 유연성, 맥시멈 플렉시빌리티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그런 식의 이제 지금 그 상당히 이제 뭔가 풀어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맥키천 그 박사님은 이제 국무부에서도 일하지만 이제 그 입장과는 뭐 반영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이제 리뷰가 끝나가는 그런 미국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진행될 이 평화와 비핵화를 교환하는 그 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조건들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토론에 포함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그 토론자가 질문하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패트릭 맥키천 박사님이 한 말씀 해주시고 이어서 고상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맥키천 박사님 부탁합니다. Well, thank you. There's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셨네요. 많은 훌륭한 의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우선 제가 현재 남북 간의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이제 막 3개월 전에 시작을 했고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임기 초기이면서 또 8년 정도 임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아주 초반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거의 임기 끝에 와 있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일본의 스가 총리와도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맹국과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고 또 동맹들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매우 기본적인 구조로서 정부 초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협정을 앞으로 한 6개월 내에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한 1년 안에도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거를 결론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사용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악감정을 없앨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노이 정상회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북한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재 완화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북한이 가장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이 당시 개인적으로 미국에게도 부탁을 한 적이 있죠. 제재 완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입장이 당시와는 다릅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몇 년 전만 되었다고 해도 김정은이 제재 완화가 가장 중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그것을 가장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교역에 북한의 장벽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북한과 관여하여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야 하고 또 북한이 우리에게 말을 하도록 내둬야 합니다. 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도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떠한 거래에 기반한 관계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루리 교수님께서 정전 체제와 평화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지금 약간은 다른 위치에서 이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새로운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o this specific 제가 봤을 때는 리짐 체제 자체가 평화 네트워크보다는 조금 더 실행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UN 커맨드라던가 아니면 더 이제 고위 관리직에서도 이와 같은 조금 더 느슨하게 네트워크를 조직화하면서 이렇게 안보 체제를 갖춰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그런 협정 같은 것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그 비핵화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목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는 제가 발표했다시피 이런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바란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단계적인 협정이 과연 누구한테 더 이득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양측에 모두 그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측이 각각의 목표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기회를 보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육자회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비핵화와 관련된 평화체제에 대해서도 실무단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재 완화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욱 논의를 해야 할 것이고요. 시간이 5분 정도 남아서 고상도 교수님이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 말씀과 함께 지금 이제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 DMZ 그 동북아 평화 네트워크에 주는 시사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 경험 속에서도 2007년에 14선언에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그러니까 공동 어로구역이라든가 해주 개방이라든가 한강하구 개발 이런 것들을 엮어서 어떤 그 협력지대를 만들고 그 지역
어떤 그 협력의 어떤 모델로 또 그 탈경계의 모델로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이제 이행이 안 됐고, DMZ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수 정부에서도 그 DMZ 생태 평화공원 같은 그 시도와 노력이 있었지만 그것도 실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험이 이제 한반도에 적응했을 때 상당히 좀 여건이 좀 다른 측면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그 두 가지 사례도 한번 같이 염두에 두셔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지금 또다시 또 접경 협력을 이야기하느냐, 과거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방식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대북 정책을 중앙정부가 독점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접근법은 좀 분권화된 그런 접근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 이 대북 협력이 실패했던 혹은 장애 요인이라고 하면 이제 퍼주기라고 하는 비판이었는데, 뭐 실제로는 퍼주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것이 이제 국민 여론으로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책은 다 장단점이 있다. 우리가 대북 정책에서 압박 정책이 있고 협력 정책이 있지만 그 둘 다 장단점이 있고요. 그 어떤 정당도 좋은 정책을 독점할 수 없고 그 어떤 개인도 좋은 아이디어를 혼자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북 정책에 있어서 무언가 서로 좀 공통되는 그런 점을 합의를 하고, 그런 합의에 의해서 저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에서 좀 초당적으로 합의된 그런 대북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뭐 압박 정책과 협력 정책의 혼합이겠죠. 그러려면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대북 정책으로서 좀 실행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좀 과거에는 좀 부족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어차피 대북 협력은 우리가 tit-for tat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저는 뭐 세 가지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협력은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 두 번째 원칙은 북한이 협력으로 대해주면 우리는 협력으로 대응하고, 북한이 배신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처벌로 대응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배신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또다시 우리가 협력을 제한하는 그런 톨레랑스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점진적인 협력을 추구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시간이 한 30초밖에 남지 않아서 남북한 간에 협력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과 호수와 바다의 지리적 요건에 따라서 좀 다양한 거버넌스를 좀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강의 경우에는 주로 인프라와 관련된 뭐 다리라든지 댐이라든지 뭐 항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주로 통해서 이제 협력을 하고, 호수인 경우에는 이제 관광 자원이나 생태 자원, 그 다음에 바다인 경우에는 환경 오염으로부터의 바다를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수자원을 개발한다든지 보호하고 뭐 육성한다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거버넌스를 좀 적용해서 신축성 있고 좀 유연한 그런 접경 협력을 한다면 과거와는 달리 조금은 더 성공적인 혹은 좀 실행 가능성이 조금 높은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되겠는데요. 그 도라산 전망대에서 보면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서 강의 조상이라고 하는 조강이라는 걸 통해서 서해로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제 그 행사를 통해서
DMZ가 한반도 나아가서 동북아의 그 평화 네트워크의 하나의 그 중심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그 기획 세션은 경기연구원에 이성우 박사님께서 기획하시고 늘 그 도움 주시고 또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그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면서 참여해 주신 발표 토론자 화상으로 지금 참여해 주신 두 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저희 기획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획 세션 4 DMZ 동북아 평화 네트워크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 그리고 귀한 인사이트와 고견 나눠주신 연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함께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